우선 주말 뉴욕 증시 마감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애플 실적 효과 덕분에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냈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그놈의 워싱턴 부채 한도 협상 파국에 따라서 진짜 A자형 반락을 나타냈습니다. 하락폭을 보니까 다우가 0.03%, S&P 500 지수가 0.16%, 그리고 우리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은 0.36% 하락.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너는 또 지금 부정 타겟이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갖다 붙였냐, 이것도 너도 어그로꾼 아니냐라고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뉴욕 증시 낙폭은 이 정도인데 주말 뉴욕 환시에서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1원이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1340원대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이 바닥나서 정부가 문을 닫는 극단적인 그런 셧다운 사태까지 갈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아이러니한 메이저들의 포지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6개국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가 102선 위로 마침내 뛰어 올랐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은 당장 이번 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선은 환율 상승은 곧 외국계 자금 탈출, 또 반대로 외국인 매도는 곧 환율 상승, 이런 K 증시 공식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게 이 달러 인덱스가 작년 5월달 그 연준이 긴축에 한창 속도를 내던 그 당시에 이제 102선에 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달러 인덱스가 102선에 왔는데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이야. 100원 차이,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지난 1년 동안 달러 가치가 이렇게 이제 흘러오는 동안 그 같은 기간에 우리 원화 가치는 평가 절하가 진행됐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한 발 앞서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사실상 선언을 한 거,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반기 한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들어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상승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항상 외국인들은 환율이 너무 낮아도 이 이제 또 달러로 살 수 있는 그 원화 표시 자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들어오지만, 또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시기에도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오히려 더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는 타이밍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징조가 보인다고 할 경우에 이거를 사실상 외국인들은 단순히 뭐 환율 상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환율이 꺾이는 신호가 보일 때까지 오히려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비중 축소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다음 이제 또 국내 서학개미들의 비중 1위 주식이자 또 자식 같은 주식, 바로 그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는 뭐 누가 봐도 이제 다시 전고점은 뭐 고사하고 제대로 된 반등을 이끌어줄 그런 수급 주체 자체가 부재한 상황인데,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트위터 인수한 이후부터 이제 또 안 그래도 관종인데 그 트위터 CEO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막 정치적 행보에 힘을 쏟았잖아요. 본인 트위터 CEO인데 그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공화당 공개 지지 선언도 했고, 또 작년 하원 의장 선거 때는 아예 그냥 경선에서 공화당 케빈 메카시가 하원 의장 돼야 된다고 그렇게 트윗 글을 올리기도 했고, 다음 또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트위터에 복귀하는데도 이 일론 머스크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또 트럼프가 그럼 지난 대선 때 트위터 계정이 폭파당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 그게 이제 바로 그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있잖아요. 이름이 헌터라서 막 여기저기 헌팅하고 다니다가 형수까지 헌팅해버렸던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사생활을 막 그 녹화하고 사진 찍은 그 사진이 왕창 들어가 있는 노트북을 분실했는데, 그걸 어떻게 트럼프 캠프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트위터에다가 오픈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공격할 수단으로 이용하려다가 이제 그때 트위터 계정이 폭파당했죠.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뭐 공화당 친화적인 어떤 행보 중에 하나로 트럼프의 트위터를 다시 되살려 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지 작년에 백악관에서 이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바이든이 일론 머스크를 만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뭐 미국 기업인들 단체로 백악관 초청한 자리도 아니고 혼자 사적으로 단독으로 백악관에 가서 거기 인사들을 접촉하고 온 이유가 좀 뻔하지 않냐, 이런 워싱턴 정가의 반응이 또 있었죠. 하여튼 근데
이번에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전격 사임한다고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뭐 일단 그 이유는 경영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뒤로 트위터 광고주들이 광고를 절반 이상 지출 삭감했다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도 이런 SNS 요쪽 소셜 미디어 요쪽은 대부분 이제 진보 성향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이제 광고주들도 그런 계층에 어필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트위터에 그동안 광고비 지출해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떡하니 CEO에 앉아 있어 버리니까 또 거기다가 공화당 지지자로 활동을 막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다고 광고주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광고 지출을 줄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CEO로 임명한 사람이 보니까 딱 그냥 지금 바이든 정부 그리고 이 민주당의 색깔하고 안성맞춤인 그런 인사입니다.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캐릭터나 전부 다요. 그래서 이제 이 린다 야카리노 이 트위터 신임 CEO는 또 기존 NBC 그 뉴스 유니버셜에서 광고 책임자로 일하는 경력이 있는 그야말로 그 언론사에서도 돈 쓰는 자리가 아니라 돈 벌어오는 이 영업 쪽의 전문가라고 또 그러네요. 근데 이 소식에 가장 큰 리액션이 나왔던 것이 바로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일단 주말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관종짓 좀 고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트위터로 이상한 소리 그동안 많이 해댔는데 그 트위터의 CEO까지 됐으니 그동안 얼마나 정말 동네 골목대장 놀이부터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테슬라 경영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그중에 웨드부시 모간 증권은 이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CEO 사임 요거 하나만으로 목표 주가가 $15 올렸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다음 이제 뉴욕과 워싱턴은 주말에도 지금 쉬지 않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그 진통을 겪고 또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이미 부채 한도가 소진이 돼가지고 비상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상재정마저 그 바닥나는 시점이 저는 이제 올 초부터 계속 6월 초면 이거 바닥날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7월 말까지는 그래도 버틴다고 그랬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워낙에 증시가 좋았다 보니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그거를 그 랠리에서 소외되기 싫어가지고 그래 7월 말까지는 괜찮단다.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현실처럼 채택해서 거의 의지하고 있다가 지난주 FOMC 끝나자마자 이제 이번엔 다시 5월 말이면 미국 연방정부 비상재정 바닥날 것이라고 그래서 당장 6월 시작되자마자 미국 정부 문 닫는다. 이 시나리오가 또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미국이라는 전 세계 GDP 1위 국가에다가 인구 3억 4천만 명의 엄청난 이 나라의 가계부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제 몇천만 달러가 막 1초에도 늘었다 줄었다는 그 밸런스를 도대체 누가 다 실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월가에서 목소리 좀 큰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시나리오에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면 그게 또 현실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난 그 FOMC에서 연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놓고 Don't even think about it.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이제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시장이 원했던 대답을 안 내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야 이제 부채 한도 곧 바닥난다고 이렇게 또 연준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도 못하고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하원에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여야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그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이제 여야 상하원의 협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증액시킬 수가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 내가 웬만하면 그거 이제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니네가 계속 싸우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스탠스로 여론의 지금 눈치를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편인 야당 공화당은 만약에 바이든 니놈이 수정헌법 14조 동원해가지고 독단적으로 부채 한도 증액 결정하면 우리는 바이든 니놈 탄핵에 나서겠다. 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정헌법 14조가 지난주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뭐 사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아니고요. 과거 그 미국 남북전쟁 끝나고 그 남측 정부 빚을 안 갚으려고 만든 법이고요. 그 조항이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 어떻게든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긴급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5월 29일이 그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이거든요. 그래서 휴일이고 휴장일이야. 근데 요걸 전후로 열흘 동안 의회가 휴가에 들어간대.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우리는 28일이 또 석가탄신일이거든요. 근데 마침 토요일이라서 그 다음 29일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하여튼 근데 지금 그 데드라인 6월 1일을 놓고도 열흘 동안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다는 게 참, 거기다가 또 바이든도 의회 문 닫았는데 그럼 혼자 백악관에서 텔레비만 보고 전화통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 순방 일정을 또 잡았어. 근데 동남아 이번에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고 일본하고 호주,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간대. 가서 이제 또 뭐 뻔하지 뭐 이제 동북아 평화 뭐 위해서는 미국 역할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 벌써부터 뉴욕과 워싱턴이 부채한도 지금 파국도 아닌데 미리부터 이 날리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게 이제 대답이 되죠. 실제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도 어차피 지금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지들끼리 쪼하다가 대충 해결되겠지 뭐.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사실상 19일 남은 게 아니라 의회 휴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바이든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켜보는 월가의 그 어떤 초조함과 그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도 이제 우리 블랙먼데이가 걱정된다는 그런 제목을 단 그런 동인이 됐는데 일단 현재 미국 그 연방 정부는 비상재정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최대한 지출은 줄이고 대신에 일단 돈 되는 거를 좀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현지 소식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9,800개, 그러니까 시가 2억 7,700만 달러, 우리 돈 3,600억 원 어치가 한꺼번에 시장이 그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9,800개를 그냥 삽시간에 한순간에 다 시장에서 매도 때려버린 거야. 이때 이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서히 반등 중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걸 이제 월가에서는 어떤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건데, 이제 비트코인도 이 9,800개가 다가 아니고 이거에 한 100배 더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 자산 중에서 조금 이제 덜 필수적인 자산부터 시장에 매각하기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남은 비트코인도 다 곧 시장에다 다 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채권, 주식, 국채, 심지어 대한민국 국채까지 이렇게 매도 물량이 이제 쏟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월가에서는 이걸 마지막 박앤세일 기회라고, 지금 저가 매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게 참 다행인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런지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업종의 기회가 될 것인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또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당장 자기네 저소득층 그 지지자들 입에 사탕 물려주는 거, 그거 말고도 전 세계 인류의 그 어떤 후세대를 위한 그 그린 뉴딜, 탄소 배출 감축,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이거를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 재무부가 주말에 공개한 IRA 관련 지침 하나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게 바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건립할 때 미국산 철강 부품 등을 공급받을 경우 추가로 1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이게 골자입니다. 이건 일명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이라는 건데, 친환경 에너지 시설에 30% 세액 공제 추가에다가 이게 기본이고, 추가로 10% 보너스 더 주는데, 이제 태양광을 예로 들면은 모듈하고 인버터 같은 부품 40% 이상이 미국산일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태양광 셀의 경우는 아예 미국 자체 생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중국산 웨이퍼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도 이제 중국 쪽보다는 우리 한국 태양광 웨이퍼 제조업체들에게 더 좋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일단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우리 K증시 관련해서 또 투자 관점에서 제일 빅 이슈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걸로 보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견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인 투자 논란으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를 진짜 배제를 하더라도 일단 요 탈당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사표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적으로 이제 그 조직의 선택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수용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 뭐 조사 특위 이런 거는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왜?
당원도 아닌 사람을 무슨 권리로 당에서 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지난 금요일 이 김남국 의원 직접 관련주인 위메이드 맥스, 넷마블 이런 거 비롯해가지고 그동안 코인 발행으로 좀 활발했었던 게임주들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 들어갔던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김남국 의원 계좌 압수수색은 지금 영장이 안 나와가지고 불발됐으니까 이거 진짜 그냥 법으로 가면은 한 2, 3년? 아니 길면 뭐 대법원까지 쭉 가면 정말 한 5년 이상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는 모두의 관심에서 또 사라지게 될 수도 있죠. 그 와중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카카오 얘기인데요. 뭐 카카오 주식 자체에 물린 분들도 워낙 많지만 그래도 카카오 계열사가 이미 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제 카카오 대부분이 사실 리테일 비즈니스인데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또 B2B 이렇게 기업 간 영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 카카오에서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서 중에 수익성 안 좋은 거를 떼어내가지고 분리 매각을 하고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 사업 분야만 밸류를 재평가받아서 또 상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또 지금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카카오 뱅크까지는 그렇다 치고 카카오페이 여기서부터는 이거 진짜 증시 전체를 갉아먹는 K증시 독약이 돼서 상장을 했으면 안 됐어. 그런데도 지금 카카오 엔터 또 상장 준비, 카카오 모빌리티 이것도 또 준비하는데 거기다 카카오 클라우드까지 또 이 상장에 줄을 서려나 봐요. 자, 아무튼 요즘 우리 K증시는 5월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고 부진합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 중심에는 이제 2023년 올해 최고의 라이징 스타 에코프로하고 금양 주가가 요즘 급격하게 꺾이면서 뭐 이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하여튼 조정에 돌입했다는 이런 심리적 요인이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우선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에코프로는 그 쌍봉댁 만나고 이제 지금 하산하는 중이고 금양은 솔직히 쌍봉까지는 약간 에바고 아무리 봐도 좀 이제 한 번 이제 슈팅했다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현재 오른쪽 어깨에서 약간 좀 들썩거리는 정도 그 정도 지금 과정에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뭐 사실 4월에서 5월로 달력 넘어올 때 그때부터 원래 증시 격언에 Sell in May and go away 있었잖아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게 지금 진행된다고 보면은 또 그게 맞나 보다. 그럼 당장 반등은 조금 힘들고 결국 장기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에 힘이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헤지우스는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하면서 연준 고금리 환경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미국 중소형 은행들도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적응하면서 회복 중이고 결국 미국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3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증시에다가 반영을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50%였을 때가 코스피 2,500이면 35%로 15%가 떨어졌으면 여기서 내려간 것만큼 최소 5%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침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연준 출입 기자 닉 티미라우스 트위터에 보니까 미국 은행들의 예금 감소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탈출이 집중됐던 중소형 은행들 중심으로 이제는 진정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골드만삭스의 전체 하우스 뷰는 연준 그 금리 인하는 올해 택도 없고 심지어 내년 2024년까지 현행 5.25% 기준금리를 계속 1년 이상 이어나갈 거라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고 아주 악성이라고 이거를 증시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하비는 증시가 이미 연고점을 지났고 조정에 돌입했다 라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앞으로 큰 반전이 없다면 뉴욕 증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3,700포인트까지 하락을 예상한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 코스피에 적용하면 2,200포인트 정도 나오는데요. 또 코스닥에 적용하면 740포인트 나옵니다. 다시 올해 1월달로 이제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NBC,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이 캐나다 국립은행 이코노미스트 팀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그 격언이 올해는 특히 더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불경기가 시작되고 결국 기업 실적도 그때를 기점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도 지금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반기 전망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하향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공공요금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 감소에다가 내수까지 휘청거리게 되면 진짜 올해 연말 되기도 전에 경기 침체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NBC 여기는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을 따르되 아직 못 떠난 분들은 최소 6월까지도 떠나기 늦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K증시를 비롯해서 정말 뉴욕 증시, 브라질, 파라과이, 무슨 저기 우크라이나의 아랍 중동권 증시 다 통틀어서 글로벌 증시에 궁극적인 비둘기파의 대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힌트는 조씨야. 조 바이든. 조 바이든 형님만 믿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바이든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물론 뭐 끝까지 경선까지 통과해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한 번 더 나오든 아니면 중간에 그 해리스 부통령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뒤로 이제 바이든이 빠져가지고 선대본부 고문 같은 거 맡을지 하여간 내년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바이든이든 민주당이든 하여튼 그쪽이 패배하면은 요 바이든하고 이제 그 집에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은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거기다가 형량도 진짜 세게 중형 맞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이든이 꼭 재선을 뭐 못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선거 전략으로 제일 좋은 게 바로 증시 부양입니다. 지난 1946년 그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지난 오바마 때까지 그 통계를 보면은 하여튼 미국 대통령 지지율 이제 이게 어프로벌 레이시라고 하는데 뭐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뭐 승인율이지 여기는 다른 효자가 없어요. 무조건 증시 상승률하고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장일 때 치고 대통령 지지율만 올라갔던 적도 없고 반대로 증시가 엄청나게 호황이었을 때 설사 버블이라고 할지언정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그런 적도 없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백악관에서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곧 시작하는 일단 가제는 런던 고라니의 뉴스 뺑소니. 여기서는 이제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릴 테니까 전략을 짜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조만간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다 모시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그런 방송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미 협찬 문의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 약팔이들이나 증시 그 수익을 저랑 같이 뭐 공동이익 주체가 되자는 그딴 제안은 깔끔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현직 그 선생님, 그 교직원분 계신가요? 진짜 저희 때만 해도 스승의 날 교탁에 선물 같은 거 이만큼 쌓여 있고 막 그랬는데 뭐 거기 보면 진짜 그 카드에다가 실명으로 뭐 누구누구가 드립니다 해서 뭐 담배 한 보로부터 양주 심지어는 뭐 선생님한테 명품 선물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옛날 그런 풍경이 됐습니다. 자, 먼저 올해 정부 일정부터 보시죠. 우선 내일 우리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격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뉴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의 주가 말고도 에너지 산업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저만 해도 지금 여기 에어컨 켜놓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밑에 틀어놓고 또 멀티탭에다가 핸드폰 2개 충전 물려놓고 또 이거 이제 유튜브 요것도 이제 그 충전재 꽂아놓고 앞에 노트북도 이제 보면서 이제 뉴스 보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요즘은 뭐 전기 절약 이러면 뭐 좀 구시대적인 표현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근데 만약에 앞으로 정말 이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의 2배 이상 3배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은 진짜 이 에너지 비용 줄이는데 필요한 그 스마트 그리드, ESS 이런 인프라하고 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음 제가 그동안 그 총리실 TV에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규제혁신 추진 이건데 내일 정부가 항만 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전격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물류업과 제조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그런 안부터 증시에서는 스마트 항구, 콜드 체인,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그 LBS 이런 테마가 직접 연결이 되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인도네시아와 이모빌리티 협력 개시라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산업부 장관이 직접 신한울 원전 주요기 착수식 및 원전업계 간담회에 나섭니다. 장소는 창원의 두산중공업. 이 보도자료 제목은 새 정부 출범 1년 활력 되찾은 원전 생태계.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부 장관은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 방문도 이어가는데, 하여간 내일 산업부 장관 바쁘시네요. 근데 여기는 또 장소가 역시 창원에 있는 해성 DS, 요것도 상장사죠. 다음 내일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현장 방문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뉴스에 보도되기 딱 좋은 주제랑 그림이죠. 다음에 내일 고용부는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전부 개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터널 같은 거 뚫을 때 발파 작업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로 뻥 터트리는. 요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로봇 요쪽 있죠. 다음 내일 해수부는 2022년 방사성 물질 측정망 운영 결과 공개. 이거는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폐기물 검역 그거 관련주가 증시에 또 있죠. 다음 내일 과기부는 2023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그 약자죠. 이게 이제 또 돌아오는데, 여기 국내 참여 기업 전시회를 국회에서 엽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는 4월 ICT 수출입 동향 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미 지금 수치가 나와 버렸네요. 그 ICT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이 127억 7천만 달러 잡혀가지고 흑자가 23억 3천만 달러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내일 미국에서는 5월에 뉴욕주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연준 이사 리사 쿡 이분의 연설이 예상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연준의 그 걱정과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요걸 보면 이제 다음 6월 FOMC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월요일 맞이해가지고 이번 주 일정을 좀 미리 서머리 해드린다면, 내일 화요일에 중국에서는 4월 소매 판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리오프닝과 내수 경제에 대한 또 시각이 한번 검증이 되겠고, 또 미국에서는 화요일에 JP 모간의 주총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 그리고 부채 한도 관련 시나리오 같은 거 이런 거 귀중한 자료 코멘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면은 이번 주 딱 중간에 수요일에는 또 테슬라 주총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이날 유럽 4월 CPI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 CPI가 3월 달에는 6.9% 나와가지고 뭐 아직 미국보다 높지만 그래도 2월 달 8.5% 여기에 비하면 하락폭이 좀 컸다는 평가였고,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 ECB가 지난주 5월 그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게 6월, 7월 계속 더 이어서 금리 인상이 나올지 이번 4월 소비자 물가 CPI가 실마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날 목요일에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마이클 바, 이 사람이 상원 청문회 증언에 나설 예정이고, 여기서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부채 한도 증액 가지고 민주공화 양당이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또 악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날 미국은 경기 선행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주말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에서 드디어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는 뭐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특별 초청국으로 여기 참석하게 됐고, 현재 예정으로는 이때 이 G7 여기서 한미일 3자 간 정상회담이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은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북한 김정은이가 한미일이 또 모여가지고 지네 뒷담화 까고 김정은이 어떻게 하면 잡아조질까 그런 얘기하는데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어떤 식으로든 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중국이 한미일이 뭉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대만 압박하면서 니네들을 한번 또 자극해 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결국 그러니까 다 국가 간에 만나면 별거 없어. 그냥 땅 따먹기가 최대 주제야. 그럼 결국 방산이죠. 그리고 또 이날 연준 제롬 파월 그 현직 연준 의장하고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 연설이 또 잡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라이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평일 저녁 7시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코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